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본 드라마는 AI를 이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만복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남의 집만 날라주던 사내가 도적대 속에서도 장부와 신의를 지켜 상인의 목숨을 구하고 결국 상단 전체를 물려받는 통쾌한 성공담. 여러분, 수천꾼이라는 말 아십니까? 조선시대에 남의 짐을 대신 져주고 푼돈 받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일용직 짐꾼이에요. 밑바닥 중에 밑바닥. 이름도 없고 성도 부르지 않고 그냥 야, 이놈아 불리던 존재. 근데 이 사내가요. 도적대한테 칼들이 밀려도 상인의 장부를 품에서 안 놨어요. 목숨보다 신의를 택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소름 돋습니다. 그 짐꾼이 조선 팔도에서 손꼽히는 거상의 상단을 통째로 물려받았어요. 청구야담에 실린 이 실화 지금 시작합니다. 이름 없는 짐꾼 등짝이 곧 팥벌이인 사내. 전라도 남원 장터. 닭이 울기도 전에 장이 서요. 새벽 안개가 뿌옇게 깔린 장터 어귀에 이미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소 끌고 온 농부, 생선, 이고 온 안악, 옹기 짊어진 장사치. 그 북적거림 한가운데를 비집고 다니는 사내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 없습니다. 아니, 있긴 있었겠지요. 근데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어요. 야, 이놈아. 거기 짐꾼. 어이 수천꾼. 그게 이 사내를 부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수천꾼. 이게 뭐냐면요. 장터에서 남의 짐을 대신 져주는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일용직 짐꾼, 택배 알바 같은 거지요. 근데 요즘 택배 기사는 그래도 월급이 있잖아요. 이 사내는 그것도 없었어요. 짐 하나 날라주면 엽전 선원입. 하루 종일 등짝이 부서지도록 짐을 져도 쌀한데 사기 빠듯한 돈이에요. 비가 오면 일이 없어요. 장이 안 서면 굶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삶이었습니다. 사내의 이름을 만드기라 하겠습니다. 올해 24. 키는 크지 않은데 어깨가 넓었어요. 등짝이 소처럼 딱 벌어져 있었는데 14살 때부터 짐을 져서 그래요. 10년을 짐만 지면 등이 저렇게 됩니다. 살이 아니라 근육이 아니라 거의 갑옷처럼 단단했어요. 얼굴은요, 밤색으로 그을려 있었고 이마에 흉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6살 때 아버지한테 맞은 거예요.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패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머니는 만드기가 10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그 이듬해 술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혼자예요. 집도 없어요. 장터 구석 헛간 처마 밑에서 거적대기 깔고 자는 게 잠자리였습니다. 자, 이 정도면 감이 오시죠? 밑바닥이에요. 밑바닥 중에 밑바닥. 신분으로 치면 상놈이고 재산으로 치면 빈털털이고 갈 곳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존재.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 사내한테 한 가지 남다른 게 있었습니다. 성실했어요. 아니, 성실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미쳤습니다. 짐을 지는데 미친 사내였어요. 누가 쌀가마 5개를 옮겨달라 하면 보통 짐꾼은 2번에 나눠 나릅니다. 만드기는 3개를 한 번에 졌어요.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은데도 이를 악물고 졌습니다. 왜? 한 번에 나르면 시간이 남으니까. 시간이 남으면 다른 짐을 또 나를 수 있으니까. 엽전 선원 잎을 더 벌 수 있으니까. 장사꾼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어요. 남원 장터에서 짐꾼 쓸 거면 만드기를 불러. 저놈은 소 한 마리 값을 해. 소 한 마리 값을 한다. 짐꾼한테 이보다 더한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성실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정직했습니다. 이건 좀 대단한 거예요. 짐꾼이 물건을 나르다가 슬쩍 하나 빼돌리는 건 장터에서 공공연한 일이었거든요. 쌀 한 대박, 과일 몇 개, 포목 자투리. 다들 그랬어요. 근데 만드기는 한 번도 안 그랬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비단 보따리를 나르는데 보따리가 풀어지면서 비단 한 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안 봤어요. 슬쩍 품에 넣으면 석 달치 버리는 되는 비단이에요. 근데 만드기가 어떻게 했냐면 비단을 주워서 먼지를 탁탁 털고 뛰어가서 주인한테 돌려줬어요. 아저씨, 이거 떨어졌어요.
주인이 어리둥절했지요. 짐꾼이 비단을 돌려주다니. 옆에서 보던 다른 짐꾼이 만드기를 꼬집었어요. 야, 이 바보야, 그걸 왜 돌려줘? 그냥 챙기지. 만드기가 뭐라 했을까요? 남의 거 먹으면 배탈 나. 이 한마디. 단순하죠? 바보 같죠? 근데 이 바보 같은 한마디가 이 사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아직은 아무도 몰랐지만요. 장터 구석 헛간 처마 밑에서 거적대기를 끌어안고 별을 보며 만드기가 중얼거렸어요. 나는 언제까지 남의 짐만 지고 살까? 죽을 때까지 이러고 사는 건가? 별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운명이라는 놈은요, 대답 대신 사건을 보내주더라고요. 이 대상단의 행차 처음 본 돈의 세계. 어느 봄날이었어요. 남원 장터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한양에서 큰 상단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송대주인의 상단. 이 이름만 들으면 전라도 장사치들이 허리를 굽혔어요. 충청도에서 전라도까지 비단과 약재와 소금을 거래하는 조선 손꼽히는 대상단이었거든요. 말만 20필, 짐꾼만 30명, 호위 무사까지 대동하고 다니는 규모. 요즘으로 치면 대기업 물류 행렬이라 보시면 됩니다. 장터 사람들이 구경하러 우르르 몰려 나왔어요. 만드기도 짐 나르다 말고 구경을 갔습니다. 와, 이건 다른 세계였어요. 말등에 실린 짐보따리마다 비단이 번쩍번쩍, 약재 상자에서는 향긋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소금 가마니는 탑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호위 무사들이 칼을 차고 양옆에 서 있었고 짐꾼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그 한가운데 가마에서 내린 사람이 송대주인이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내. 키가 크진 않은데 눈이 매서웠어요. 장사꾼 특유의 눈이라고 할까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값어치를 순간적으로 재는 저울 같은 눈. 입가에 주름이 깊은 게 웃는 일보다 계산하는 일이 많은 얼굴이었습니다. 만드기가 멀찍이서 그 행렬을 바라봤어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저런 세계가 있구나. 짐 하나 나르면 엽전 선원 입힌 내 세계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른 세계가. 저 상단이 한번 장사를 하면 수백 냥이 오가요. 만드기가 100년을 짐을 져도 못 만지는 돈이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멀찍이 구경만 하는데도 현기증이 났어요. 근데 그날 운명이 움직였습니다. 상단이 남원에서 이틀을 머물기로 했거든요. 전라도 각지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짐을 정리하고 다시 출발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 이틀 동안 짐 나르는 일손이 필요했어요. 상단의 행수가 장터에 나와서 소리쳤습니다. 짐꾼 10명 필요하다. 품삯은 하루 20입. 힘센 놈으로. 20입. 만드기 귀가 쫑긋했어요. 보통 하루 벌이에 4~5배거든요. 짐꾼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만드기도 끼어들었어요. 행수가 짐꾼들을 훑어봤습니다. 키, 어깨, 팔뚝 딱 보면 알아요. 짐을 잘 지는 놈인지 아닌지. 만드기 앞에서 멈추었어요. 너 쌀 한 가마 들어봐. 만드기가 쌀가마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가 10말은 되는 걸 한 손으로 들어 올린 건 아니지만 그 자세가 달랐어요. 허리가 안 흔들렸거든요. 10년 짐꾼 경력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행수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이름이 뭐냐? 만드기라 합니다. 성은? 없습니다. 성도 없는 놈. 상놈 중에 상놈이라는 뜻이었죠. 행수가 코웃음을 치려다 말고 만드기의 어깨를 한 번 더 봤어요. 소 등짝 같은 그 어깨를. 좋다, 너 합격. 만드기가 상단의 임시 짐꾼으로 뽑혔습니다. 처음으로 대상단이라는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거예요. 이틀 동안 만드기는 미친 듯이 일했어요. 다른 짐꾼이 2번 나를 짐을 한 번에 날랐고 쉬는 시간에도 빈둥거리지 않고 짐을 정리했습니다. 상단의 다른 짐꾼들이 수군거렸어요. 야, 저놈 좀 봐. 저러다 등뼈가 부러지겠다. 돈이 아쉬운 거겠지 뭐. 맞아요. 돈이 아쉬운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만드기는 상단이 움직이는 모습을 눈을 크게 뜨고 봤거든요. 물건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값은 어떻게 매기는지, 장부는 어떻게 적는지. 짐을 나르면서도 눈은 끊임없이 돌아갔어요. 대단하죠? 짐꾼이 물류 시스템을 관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틀이 끝나고 상단이 떠나는 날 아침. 행수가 품삯을 나눠주는데 만드기 앞에서 잠깐 멈추었어요. 너 이름이 만드기라 했지?
예. 우리 상단에 올 생각 없나? 정식 짐꾼이 하나 빠져서. 만드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니, 쿵 올라갔다고 해야 맞겠죠. 정식 짐꾼. 대상단의 정식 짐꾼이면 임시 짐꾼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월급이 정해져 있고 밥이 나오고 잘 곳이 있고. 만드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정식이라는 단어가 붙는 거였습니다. 가겠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커서 옆에 있던 말이 깜짝 놀라 울었어요. 그렇게 만드기는 남원 장터의 거적대기를 접고 송 대주인 상단의 짐꾼이 되었습니다. 등짝 하나 믿고 세상에 나선 거예요. 수천꾼에게 떨어진 기회 장부를 들어라. 상단 생활은 장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규율이 있었고 위계가 있었고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맨 위에 대주인 송 어른이 있고 그 아래에 행수가 있고 행수 밑에 중간 상인들이 있고 가장 밑에 짐꾼과 마부가 있었어요. 만드기는 물론 가장 밑바닥이었죠. 근데 만드기가 다른 짐꾼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배우려고 했습니다. 다른 짐꾼들은 짐만 지면 끝이거든요. 쉬는 시간에는 술 마시고 노름하고 수다 떨다가 잠들어요. 만드기는 달랐습니다. 쉬는 시간에 상인들 옆에 슬쩍 가서 앉았어요. 장부 적는 걸 어깨너머로 봤습니다. 그때까지 만드기는 글을 몰랐어요. 한 글자도, 숫자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하나, 둘, 셋 정도는 알았지만 큰 수는 못 셌어요. 근데 이 사내가 눈이 좋았어요. 한번 본 건 기억했습니다. 장부에 적힌 한자를 그림처럼 외웠어요. 이 모양은 비단이라는 뜻이고 저 모양은 소금이라는 뜻이구나.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옆에서 상인이 글씨 적으면서 혼잣말을 하잖아요. 비단 20필, 한 필에 세냥이면. 그걸 듣고 글씨랑 소리를 연결시킨 거예요. 독학. 등짝에 짐을 지고 다니면서 독학을 한 겁니다. 황당하죠? 석 달이 지나자 만드기는 숫자를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6달이 지나자 간단한 장부를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어지간한 계산을 머릿속으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주판이 필요 없었습니다. 머리가 주판이었거든요. 이걸 누가 알아챘을까요? 행수예요. 이 양반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이름이 박행수인데 상단에서 20년을 구른 베테랑이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독수리 같았어요. 어느 날 짐을 하역하는데 행수가 짐꾼들한테 소리쳤어요. 비단 보따리 몇 개야? 짐꾼들이 하나하나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만드기가 짐을 내려놓으면서 그냥 말했어요. 37개요. 행수가 뚫어지게 만드기를 봤습니다. 뭐? 네가 어떻게 알아? 아까 실을 때 제가 셌습니다. 행수가 직접 세어봤어요. 37개. 정확했습니다. 이 녀석이. 행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짐꾼이 물건 개수를 세고 있었다는 건 짐을 지면서도 머리가 돌아가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보통 짐꾼은 시키는 것만 해요.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이놈은 달라. 그 뒤로 행수가 만드기를 유심히 지켜봤어요. 한 달을 지켜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이놈은 짐꾼으로 두기엔 아깝다. 그리고 어느 날 행수가 만드기를 불렀어요. 만드가. 예. 행수가 가죽으로 싼 두꺼운 책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장부였어요. 상단의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힌 상단의 심장 같은 물건. 이걸 잃어버리면 상단이 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정도로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이걸 들어라. 만드기 눈이 커졌어요. 장부를? 짐꾼이? 장부 담당 최가가 어제 병으로 쓰러졌다. 회복하려면 한 달은 걸려. 그동안 내가 장부를 맡아. 만드기가 멍하니 장부를 받아들었어요. 무게는 가볍지만 이게 비단 100필보다 무거운 물건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단 조건이 있다. 행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 장부를 몸에서 떼지 마라. 잘 때도 품에 안고 자고 밥 먹을 때도 옆에 놔둬라. 이 장부가 없어지면 우리 상단은 끝이야. 알겠나? 만드기가 장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목숨처럼 지키겠습니다. 행수가 피식 웃었어요. 짐꾼이 목숨처럼 지키겠다니. 말은 거창하군. 근데 속으로는 생각했죠. 이놈 눈빛은 진짜야. 짐꾼 만드기가 장부지기가 된 그 순간. 이건 한 단계 올라간 거예요. 짐짝 대신 장부를 드는 것,
몸 대신 머리를 쓰는 것. 밑바닥에서 첫 번째 계단을 밟은 겁니다. 근데요, 이 장부가 만드기의 운명을 통째로 뒤집어 놓을 줄은 본인도 몰랐어요. 왜냐면 그 장부 때문에 만드기는 목숨을 잃을 뻔하거든요. 하산길의 도적 때 칼날 아래서 장부를 아는 사내. 만드기가 장부를 맡은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상단이 전라도에서 충청도로 넘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지리산 자락을 끼고 도는 험한 산길. 수레가 간신히 한 대 지나가는 좁은 길이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어요. 원래 이 길이 도적이 자주 나타나는 곳으로 악명이 높았거든요. 근데 송 대주인의 상단은 규모가 크니까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어요. 호위 무사가 8명이나 있었고 짐꾼들도 힘께나 쓰는 장정들이라 어지간한 도적 떼는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날은 달랐어요. 고개 중턱을 지나고 있을 때 앞에서 나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길을 막고 있었어요. 행수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하다. 이 나무 바람에 넘어진 게 아닌데. 밑동이 도끼로 찍힌 자국이 있었거든요. 일부러 쓰러뜨린 거예요. 그 순간 양쪽 산비탈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우와. 바위 뒤에서, 나무 뒤에서, 숲을 속에서 사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하나, 둘이 아닙니다. 30명은 되어 보였어요. 손에 칼을 든 놈, 도끼를 든 놈, 창을 든 놈. 얼굴에 숯을 칠하고 머리에 두건을 두른 영락없는 산적대였습니다. 30명. 이건 보통 규모가 아니었어요. 호위 무사 8명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상단이 당황했어요. 도적 두목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덩치가 곤만했어요. 목에 흉터가 줄줄이 있는 게 칼부림을 한두 번 해본 놈이 아니었습니다. 짐을 놓고 가면 목숨은 살려준다. 덤비면 다 죽는다. 송 대주인이 가마 안에서 얼굴이 하얘졌어요. 행수가 이를 악물었지만 38. 싸워봐야 이길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호위 무사대장이 칼을 빼들었지만 행수가 손으로 제지했어요. 칼을 넣어 다 죽는다. 행수가 도적 두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짐을 가져가라. 대신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도적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비단 보따리가 뜯기고 약재 상자가 깨지고 소금 가마니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말들이 놀라 울부짖었고 상단 사람들은 손을 들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만드기도 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칼날이었거든요.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공포 속에서 만드기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품을 더듬었어요. 가슴에 품고 있던 장부. 가죽으로 싼 그 두꺼운 책이 심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장부. 행수의 말이 귀에 울렸어요. 이 장부가 없어지면 우리 상단은 끝이야. 도적 하나가 만드기 앞으로 왔어요. 짐꾼들의 몸을 뒤져서 숨긴 물건이 없나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옷 벗어. 만드기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옷을 벗으면 장부가 드러납니다. 장부를 보면 가져갈 거예요. 이건 그냥 책이 아니에요. 상단의 모든 거래처, 물건 목록, 외상 장부, 돈의 흐름이 다 적혀 있는 상단의 생명줄이에요. 도적한테 넘어가면 상단이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래처 정보를 악용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옷 벗으라고. 도적이 칼을 들이밀었어요. 칼끝이 만드기의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피부를 스쳤어요. 이 순간이에요. 만드기의 인생이 갈라지는 순간. 장부를 내주면 목숨은 건집니다. 짐꾼이 장부를 지키다 죽으면 그건 바보예요.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칼 앞에서 장부를 내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만드기가 안 냈어요. 장부를 품에 꽉 끌어안고 등을 돌려 도적에게 등짝을 보였습니다. 장부를 가슴과 땅바닥 사이에 깔고 엎드린 거예요. 온몸으로 장부를 덮었습니다. 이건 못 줘. 도적이 어이가 없었지요. 뭐? 이 새끼가 미쳤나? 칼로 만드기의 등을 내리쳤어요. 등짝 위로 칼날이 스쳤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살이 갈라졌어요. 피가 흘렀습니다. 만드기가 이를 악물었지만 엎드린 자세를 풀지 않았어요. 장부 위에 배를 깔고 두 팔로 감싸고 꿈쩍도 안 했습니다. 이놈이. 또 한 번 내리쳤어요. 등에서 피가 쏟아졌습니다. 만드기 입에서 신음이 새어 나왔지만 몸을 풀지 않았어요.
행수가 달려왔어요. 그만. 그 짐꾼한테 값진 것은 없다. 제발 그만둬라. 도적 두목이 손을 들어 부하를 멈추었어요. 귀찮았던 거지요. 짐꾼 하나 죽여봐야 득 될 게 없으니까. 이미 비단과 약재를 다 가져갔는데 뭐. 에이 됐다 철수. 도적대가 빼앗은 짐을 지고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만드기가 엎드려 있던 자리에 핏자국이 남았어요. 등에서 흘러내린 피가 땅을 적셨고 그 밑에 깔린 장부는 단 한 장도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가 가죽 표지에 묻었을 뿐 안의 내용은 온전했어요. 만드기가 피투성이 장부를 들어 올리며 간신히 고개를 돌렸어요. 행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행수가 뭐라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짐꾼이 등짝에 칼을 맞으면서도 장부를 지켰다. 이걸 뭐라고 해야 할까요? 만드기가 피투성이 입으로 한마디 했어요. 행수님, 장부 무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행수의 눈이 벌겋게 물들었습니다. 피투성이 신의 대주인이 본 사내의 진짜 얼굴. 도적대가 산속으로 사라지고 나서 산길에는 전쟁터 같은 풍경만 남았어요. 비단 보따리가 찢겨서 바닥에 널려 있고 약재 상자는 박살이 났고 소금 가마니가 터져서 하얀 소금이 흙이랑 섞여 질척거렸습니다. 말 두 필은 끌려갔고 남은 말들은 놀라서 아직도 울부짖고 있었어요. 짐꾼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하늘만 쳐다봤고 호위 무사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30대 8이었으니까 칼을 뽑아봤자 개죽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은 어쩔 수 없잖아요. 무사 대장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져 있었습니다. 행수박 어른이 상단 인원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사람은 다 무사했습니다. 칼에 벤 사람도 없고 크게 다친 사람도 없고 한 명만 빼면요. 만드기. 이 사내가 길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피가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칼에 2번을 맞았으니까요. 첫 번째는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허리까지 대각선으로, 두 번째는 반대 방향으로. 등판에 X자가 새겨진 거예요. 옷이 칼을 따라 찢어졌고 그 틈으로 살이 벌어져 붉은 속살이 드러나 있었어요. 피가 흙바닥에 스며들어서 만드기가 누운 자리가 검붉은 진흙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사내가 기절한 줄 알았는데 안 했더라고요. 의식이 가물가물한 상태에서도 눈은 떠 있었어요. 그리고 두 팔이요. 두 팔로 가슴 아래의 장부를 꼭 감싸고 있었어요. 자물쇠처럼 잠겨 있었습니다. 행수가 달려와서 만드기를 돌려 눕히려 했어요. 만드가, 정신 차려. 만드기의 팔을 풀려고 했는데 안 풀렸어요. 혼미한 상태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장부를 쥔 힘이 풀리지 않았던 겁니다. 10년 짐꾼 경력의 악력. 한 번 쥐면 안 놓는 그 손이 지금 장부를 잡고 있었어요. 행수가 만드기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만드가 나야 행수야. 도적 갖서 놓아도 돼. 그제야 만드기 손에 힘이 풀렸어요. 장부가 가슴 위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가죽 표지에 피가 묻어 있었지만 안을 펼쳐보니 한 글자도 안 번졌어요. 한 장도 안 찢어졌어요. 만드기의 몸이 방패가 되어준 거예요. 행수가 장부를 들고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 양반이 상단에서 20년을 굴렀습니다. 별꼴을 다 봤어요. 근데 짐꾼이 칼을 맞으면서 장부를 지킨 건 처음 봤거든요. 입술이 떨렸대요. 바로 그때 가마에서 사람이 내렸습니다. 송 대주인이었어요. 도적이 덮쳤을 때 가마 안에 웅크리고 있었던 양반. 대주인이 나서봤자 상황이 나아질 게 없었으니 가마 안에 있는 게 맞긴 했어요. 근데 본인은 그게 부끄러웠겠지요. 칼잡이들 앞에서 가마 안에 숨어 있었으니까. 대주인이 지팡이를 짚으며 행수에게 다가왔어요. 피해가 어떻소? 비단 전량 잃었고 약재 8알, 소금 5알 빼앗겼습니다. 말도 2필. 대주인 얼굴이 돌처럼 굳었어요. 이건 거의 끝장이거든요. 한 번 운송에 실은 물건 대부분을 털렸으니까. 보통 상단이면 이 정도 손실이면 문 닫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주인의 시선이 바닥에 머물렀어요. 피투성이로 누워있는 만드기를 봤습니다. 저놈은 뭐냐? 왜 저 꼴이냐? 짐꾼 만드기입니다. 장부를 맡기고 있었는데 도적이 몸을 뒤지려 하자 장부를 깔고 엎드렸습니다. 등에 칼을 2번 맞고도 안 났습니다. 대주인의 눈이 달라졌어요. 가늘어지더니 날카로워졌습니다.
40년 장사꾼의 눈. 사람의 값어치를 재는 저울 같은 눈이 만드기를 향했어요. 천천히 다가가서 만드기 옆에 섰습니다. 등짝의 X자 상처를 봤어요. 피가 아직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피 묻은 장부가 놓여 있었어요. 대주인이 장부를 집어들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가죽 표지를 손가락으로 훑었어요. 안을 펼쳤습니다. 멀쩡했어요. 거래처 목록, 물건 대장, 외상 장부, 다음 행선지의 거래 계획, 전부 온전했습니다. 이 장부만 있으면 잃어버린 물건은 다시 사들릴 수 있어요. 거래처 관계도 유지할 수 있고 외상도 받아낼 수 있어요. 장부가 없었으면 거래처 목록부터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그 시간이면 상단은 이미 망하고 남았을 겁니다. 이 짐꾼이 상단을 살린 거예요. 비단이 아니라 장부를 지킴으로써. 대주인이 한참을 서 있었어요. 피 묻은 장부를 들고 피투성이 짐꾼을 내려다보며. 장사꾼은 감정을 잘 안 드러내거든요. 감정을 드러내면 거래에서 지니까. 근데 이 순간 대주인의 눈에 뭔가가 어렸어요. 놀라움? 그것보다 깊은 거였습니다. 존경이라고 해야 할까요? 쉰이 넘은 거상이 24 짐꾼을 존경하는. 황당하죠? 근데 진짜 그랬대요. 대주인이 행수에게 돌아서며 한마디 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어요. 이 사내를 살려라 뭘 해서든. 예, 대주인. 그리고 이 사내 성이 뭐라 했지? 성은 없습니다. 이름만 만드기라 하고. 대주인이 다시 만드기를 봤어요. 성도 없는 상놈이 칼을 맞으면서 신의를 지켰다. 성 있는 양반들, 벼슬 가진 사대부들도 위기 앞에서 주랭랑치는 세상인데 그 역설이 대주인의 가슴을 관통했어요. 성이 없는 놈이 이런 짓을 하는구나. 만드기는 의원의 치료를 받고 보름 만에 겨우 일어났습니다. 등의 X자 흉터는 평생 남을 거라 했어요. 흉터가 아물면서 살이 돋아올라 마치 등짝에 두 개의 길이 교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만드기한테 그 흉터는 상처가 아니었어요. 이유는 곧 알게 됩니다. 장부 한 권이 바꾼 운명. 이 사내를 내 곁에 두어라. 만드기가 상처를 회복하는 보름 동안 상단은 말 그대로 비상이었습니다. 물건의 대부분을 잃었으니까요. 비단 전량, 약재 8알, 소금 5알. 수백량 어치가 한 방에 날아간 거예요. 보통 상단이라면 이쯤에서 접는 겁니다. 물건을 잃었다는 건 돈을 잃었다는 뜻이고 돈을 잃었다는 건 다음 장사할 미천이 없다는 뜻이니까. 악순환이에요. 장사꾼한테 이보다 무서운 건 없어요. 근데 장부가 살아있잖아요.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대주인이 장부를 펼쳐놓고 밤새 숫자를 들여다봤습니다. 50이 넘은 노인이 촛불 아래서 주판을 튕기며 계산하는 모습이 처절하면서도 대단했어요. 거래처별 외상 목록이 있었어요. 전라도 여기저기 거래처에 아직 안 받은 돈이 300량이 넘었습니다. 장부가 없었으면 이 돈을 누구한테 받아야 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기억에만 의존하면 절반은 날아가거든요. 대주인이 행수에게 지시했어요. 외상부터 당겨받아라. 장부에 적힌 거래처 순서대로. 행수가 장부를 들고 전라도 각지를 돌며 외상을 수금했습니다. 장부의 날짜, 물건, 금액이 정확히 적혀 있으니까 상대도 딴소리를 못했어요. 이래서 장부가 중요한 겁니다. 기록이 있으면 돈을 받을 수 있고 기록이 없으면 못 받아요. 장사의 핵심이에요. 외상을 받아서 새 물건을 사들이고 일정을 재조정하고 거래처와 관계를 회복하고. 석 달 걸렸습니다. 석 달 만에 상단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물론 완전히 원래 수준은 아니었지만 운영이 가능한 정도까지는 회복한 거예요. 이 모든 게 장부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부를 살린 건 만드기의 등짝이었고요. 대주인은 이 석 달 동안 만드기를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만드기가 몸을 회복하자마자 불렀습니다. 짐꾼이 대주인 앞에 직접 불려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상단의 위기에서 짐꾼은 맨 밑바닥이에요. 대주인과 직접 마주할 일이 없어요. 행수를 통해 지시를 받고 행수를 통해 보고하는 게 순서입니다. 근데 대주인이 직접 부른 거예요. 만드기가 대주인의 방에 들어갔어요. 처음이었습니다. 방이 넓었어요. 벽에 서화가 걸려 있고 서한 위에 주판과 장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짐꾼이 평생 한 번도 들어올 일 없는 공간이었어요. 앉아라.
만드기가 쭈뼛거리며 앉았습니다. 등짝이 아직 욱신거렸어요. 대주인이 만드기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장사꾼의 눈이에요. 사람을 볼 때 세 가지를 봅니다. 눈, 손, 어깨. 눈은 생각을 보여주고, 손은 경험을 보여주고, 어깨는 근성을 보여줘요. 만드기의 눈은 맑았고, 손은 굳은 살 투성이었고, 어깨는 산처럼 넓었습니다. 네가 왜 장부를 지켰느냐? 이 질문에 만드기가 뭐라 대답했을까요? 충성이요? 의리요? 그런 거창한 말이 이 산의 입에서 나올 리가 없었어요. 행수님이 목숨처럼 지키라 하셨으니까요. 시킨 대로 했다. 단순한 대답이었지요. 근데 대주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다가 아닐 거야. 칼이 등에 박히는데 시킨 대로 하는 놈은 이 세상에 없어. 진짜 이유가 뭐냐? 만드기가 잠깐 생각했어요. 이마를 긁적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남의 거 맡았으면 돌려줘야지요. 제 거 아니니까요. 맡긴 사람이 돌려받을 때까지는요. 대주인이 멈추었어요. 남의 거 맡았으면 돌려줘야 한다. 내 거 아니니까. 이 말이요, 장사의 본질이에요. 상인이 평생을 관통해야 할 도리를 짐꾼이 한 줄로 꿰뚫어버린 거예요. 경영학 교수가 강의해도 이보다 명쾌하게 못합니다. 게다가 이 원칙이 일관되잖아요. 장터에서 비단 주었을 때도 남의 거니까 돌려줬고, 칼날 아래서도 남의 거니까 안 났어요. 상황이 바뀌어도 원칙이 안 바뀌는 사람.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돈이 많을 때 의리 지키는 건 쉽거든요. 칼이 목에 닿았을 때도 의리를 지키는 건 그건 연기로 안 되는 거예요. 대주인이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만드기를 들여다봤어요. 40년 장사 인생의 모든 경험이 이 사내를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수를 불렀어요. 박행수, 예, 대주인. 이 사내를 내 곁에 둬라. 오늘부터 짐꾼이 아니야 내 수행원으로 붙여. 행수도 놀랐고 만드기는 더 놀랐어요. 수행원? 짐꾼에서 수행원으로? 계급 4단계를 한 번에 건너뛰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가르쳐라. 장부 읽는 정도가 아니라 장부를 쓸 수 있도록. 대주인이 만드기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내 등짝에 흉터값을 톡톡히 쳐줄 거다. 근데 이건 보상이 아니야. 투자야. 내가 너한테 투자하는 거다. 보상이 아니라 투자. 이 한마디에 대주인의 안목이 다 담겨 있어요. 불쌍해서 올려주는 게 아니라 이 사내의 미래에 돈을 거는 거라는 뜻이거든요. 장사꾼이 투자를 결정했다는 건 수익이 날 거라고 확신했다는 뜻이에요. 만드기 눈에 뭔가 고였어요. 이 사내가 10살 때 어머니 돌아가신 뒤로 안 울었거든요. 근데 이 순간 뭔가가 차올랐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기한테 가치가 있다고 말해줬으니까요. 죽을 힘을 다하겠습니다. 죽지는 마. 한 번 죽을 뻔했으면 됐어. 대주인이 피식 웃었고 만드기도 피식 웃었어요. 둘 다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이 사이에서 짐꾼에서 행수로 돈을 세는 손이 달라지다. 그 뒤로 3년이 흘렀어요. 3년. 이 시간 동안 만드기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한마디로 말할게요. 사람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바뀐 게 아니라 숨어있던 게 터져나왔다고 해야 맞겠죠. 대주인이 글 선생을 붙여줬어요. 환갑 넘은 전직 서당 훈장이었는데 이분이 처음에 만드기를 보고 한숨을 쉬었대요. 24세 한 글자도 모르는 놈한테 글을 가르치라니.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 아니냐고. 근데 일주일 만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만드기가 미친 듯이 파고들었거든요. 짐 지던 그 근성 있잖아요. 남들이 2번 나를 짐을 한 번에 지던 그 근성. 그게 글 공부에도 그대로 나왔어요. 아침에 눈 뜨면 천자문, 낮에는 장부 쓰기, 밤에는 산술.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 공부했어요. 손에 먹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3달 만에 장부를 읽었어요. 6달 만에 장부를 썼어요. 1년 만에 장부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글 선생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녀석은 서당에서 10년 배운 양반집 도련님보다 머리가 좋아. 근데 머리만 좋은 게 아니야. 배우는 속도가 달라. 이미 몸으로 아는 게 있으니까. 글로 배울 때 2배, 3배로 빠른 거야. 맞아요. 핵심이 이거예요. 만드기는 10년 동안 짐을 지면서 장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눈으로 이미 배워놨거든요. 물건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어떤 물건이 비싸고 어떤 물건이 싼지, 계절마다 뭐가 달라지는지.
몸으로 먼저 익힌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를 배우는 순간 모든 게 연결된 겁니다. 퍼즐 조각이 한꺼번에 맞춰진 거지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거였어요. 숫자 감각. 장부에 전라도 소금 300가마, 가마당 2냥이라 적혀 있으면 보통 사람은 600냥이구나 하고 끝이에요. 만드기는 달랐습니다. 지난달에는 가마당 1냥 반이었는데 왜 올랐지? 서해안에 태풍이 왔다고 했지. 소금 생산이 줄었겠구나.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었으니 값이 올랐어. 그러면 다음 달은 더 오르겠네. 지금 사서 한 달 묵혀뒀다 팔면 가마당 반냥은 남기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숫자 뒤에 숨은 흐름을 읽는 거예요. 이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타고나야 해요. 장사 머리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대주인이 감탄했어요. 이 녀석 장사하려고 태어난 놈이야. 2년째 되는 해 테스트가 시작됐어요. 대주인이 작은 일감을 맡기기 시작한 겁니다. 전라도 남원에서 나주까지 소금 100가마를 운반하고 파는 일. 규모는 작지만 사고 파는 것을 혼자 결정해야 하는 독립 임무였어요. 결과가 어땠냐면요. 만드기가 소금 100가마를 나주까지 옮겼어요. 나주에서 다 팔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해요. 근데 이 사내가 뭘 했냐면 빈 수레로 안 돌아온 거예요. 보통은 물건 팔고 나면 빈 수레 끌고 돌아오잖아요. 만드기는 나주에서 면포를 샀어요. 나주가 면포 산지거든요. 값이 싸요. 이걸 수레에 실어서 돌아오는 길에 전주에 들렀어요. 전주에서 면포를 팔았습니다. 가는 길에 소금으로 벌고 오는 길에 면포로 벌고 한 번 왕복에 2번 장사. 빈 수레를 놀리지 않은 거예요. 이거 엄청난 발상이에요. 물류비를 반으로 줄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수레 한 대, 말 2필, 짐꾼 셋의 비용이 한 번만 드는 건데 장사는 2번 하니까 수익률이 확 올라가잖아요. 대주인이 보고를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내가 40년 장사하면서 젊을 때 이걸 왜 못했을까? 3년째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박행수가 나이가 들어 은퇴하겠다고 한 겁니다. 20년을 상단에 바친 노병이 물러나는 거지요. 행수 자리가 비었어요. 대주인이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만드기를 행수로 올려라. 주변에서 술렁였어요. 짐꾼 출신이 행수가 된다고? 상단에서 잔뼈가 굵은 중간 상인들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짐꾼이 뭘 안다고 행수를 시킵니까? 출신이 출신인데. 대주인이 한마디로 잘랐어요. 장부를 등짝으로 지킨 놈이야. 등짝에 칼자국 있는 놈 앞에서 출신 타령할 거면 나가. 아무도 반박 못했습니다. 박행수가 떠나는 날 만드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널 뽑은 건 내 등짝이 넓어서야. 근데 대주인이 널 올린 건 등짝이 아니라 배짱 때문이야. 만드기가 고개를 숙였어요. 행수님이 그날 장부를 맡기셨으니까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냐, 장부를 맡긴 건 나지만 칼 맞으면서 지킨 건 너야. 그건 내가 시킨 게 아니거든. 남원 장터에서 거적대기 깔고 자던 사내가 손꼽히는 상단의 2인자가 된 순간이었어요. 근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어요. 상단의 주인이 된 날 등짝의 흉터가 훈장이 되다. 세월이 흘렀어요. 빠르게. 만드기가 행수를 맡은 지 7년. 이 7년 동안 상단이 어떻게 됐냐면요. 2배로 커졌습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거래처가 2배, 매출이 2배, 사람도 2배. 만드기의 장사 전략이 줄줄이 적중한 거예요. 가는 길에 팔고 오는 길에 사는 건 기본이었고 계절마다 물건을 바꾸는 전략을 세웠어요. 봄에는 씨앗과 농기구, 여름에는 삼배와 부채, 가을에는 곡식과 약재, 겨울에는 소금과 건어물. 계절 수요를 미리 예측해서 물건을 비축해 놓는 거지요. 이건 요즘 말로 하면 선물 거래, 수요 예측이에요. 24 짐꾼 출신이 경영 전략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황당하죠? 근데 진짜 그랬어요. 새 거래처도 뚫었어요. 기존에 안 가던 경상도까지 영역을 넓혔고 바닷길을 이용해서 제주도와 거래도 시작했습니다. 만드기의 장사 감각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짐꾼 시절에 장터를 돌아다니며 눈으로 본 것들이 전부 데이터베이스가 된 거예요. 어떤 장터에서 뭐가 잘 팔리는지, 어느 길이 빠른지, 어느 고을의 아전이 뇌물을 요구하는지,
밑바닥에서 굴러본 경험이 위에서 내려다볼 때 전부 자산이 된 겁니다. 대주인 송 어른은 이미 70을 넘겼어요.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었고 눈도 흐려져서 장부를 읽기 어려웠습니다. 상단 운영의 실질적인 권한은 이미 만드기에게 넘어와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들 문제. 대주인한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큰아들 송현은 한양에서 벼슬놀이에 빠져 있었고 작은 아들 송주는 술과 노름을 끊지 못했습니다. 둘 다 장사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바쳐서 키운 상단이 뭔지 그 무게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대주인이 속이 타들어갔지요. 상단을 물려줘야 하는데 물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큰아들한테 맡기면 벼슬 사는데 돈을 다 날릴 거고 작은 아들한테 맡기면 노름판에 상단이 통째로 날아갈 게 뻔했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어요. 눈이 내리고 바람이 세찬 밤. 대주인이 만드기를 불렀습니다. 방에 둘만 앉았어요. 화로에 숯불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밤이 깊어 사방이 고요했습니다. 대주인이 직접 차를 따랐어요. 만드기에게. 대주인이 남한테 차를 따라주는 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만드가. 예, 대주인. 내가 장사 시작한 게 20살이다. 올해로 50년이야, 50년. 만드기가 조용히 들었어요. 50년 동안 사람이라는 것을 많이 봤어. 정말 많이. 돈 앞에서 아버지를 배신하는 놈, 위기 오면 동업자 뒤통수 치는 놈, 평생 은혜를 입고도 뒷담화하는 놈. 장사라는 게 뭔 줄 아나? 물건을 파는 게 아니야, 사람을 파는 거야. 내가 믿을 만한 놈인가 아닌가. 거래처 가보는 게 그거야. 대주인이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늙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근데 내 50년에서 칼을 2대 맞으면서도 남의 장부를 품에서 안 놓은 놈은 너 하나였어.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화로의 숯이 탁 소리를 내며 갈라졌습니다. 대주인이 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종이 한 장. 붓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읽어보니 상단의 소유권 이전 문서였어요. 주인의 이름을 바꾸는 문서. 만드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가 확 올라갔습니다. 이 상단을 내게 넘기겠다. 대주인. 만드기가 펄쩍 뛰었어요. 놀란 정도가 아니라 혼이 빠진 거예요. 저는 짐꾼입니다. 성도 없는 상놈입니다. 어떻게 제가 상단을... 내 아들 둘은 이 상단을 받을 그릇이 못 돼. 맡기면 3달 안에 망해. 너도 알잖아. 만드기가 입을 다물었어요. 알고 있었거든요. 큰아들의 사치와 작은아들의 노름을 차마 말 못했을 뿐이지. 성이 없으면 내가 줄까? 대주인이 피식 웃었어요. 송 내 성이야. 오늘부터 내 이름은 송만득이다. 어휴, 이 장면 소름 안 돋으세요? 성을 준다는 게 조선시대에 얼마나 큰 일인지 아셔야 해요. 가문에 편입시킨다는 뜻이에요. 양자나 마찬가지. 남원 장터에서 야, 이놈아 불리던 사내가 성을 받은 겁니다. 이름이 생긴 거예요. 세상에 불릴 수 있는 이름이. 만드기 눈에서 뭔가가 넘쳤어요. 이 사내가 10살 이후로 안 울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서 턱에서 뚝 떨어졌어요. 다만 조건이 있다. 대주인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이 상단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내 식구처럼 챙겨라. 짐꾼이든 마부든 밑바닥이든. 내가 거기서 올라왔으니까 그 추위를 알잖아. 그 배고픔을 알잖아. 거적대기 깔고 별 보던 그 밤을 잊으면 안 돼. 내가 그 시절을 잊는 날 이 상단은 망한다. 만드기가 바닥에 엎드렸어요. 이마가 차가운 방바닥에 닿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대주인이 만드기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어요. 일어나, 오늘부터 내가 주인이야. 주인이 바닥에 엎드려서야 되겠나. 송만득. 이 이름을 가진 사내가 일어섰습니다. 등짝에 X자 흉터가 옷 아래서 욱신거렸어요. 10년 전 산길에서 칼 맞으며 장부를 껴안던 그 밤. 그때 새겨진 흉터가 오늘 상단 주인의 자격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뒷이야기를 안 들으면 섭섭하죠? 송만득은 상단을 물려받은 뒤로 20년을 운영했어요. 전라도에서 충청도, 경상도까지 손꼽히는 거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부자가 된 다음에 한 일이 더 대단해요. 장터마다 짐꾼 쉼터를 만들었어요. 지붕 있고 이불 있고 밥 나오는. 거적대기 깔고 자지 않아도 되게. 자기가 거기서 왔으니까요.
그 추이를 아니까요. 짐꾼들한테 정당한 품삯 기준을 세웠고 다친 짐꾼은 약값을 대줬어요. 대주인이 했던 말 기억나시죠? 거적대기 깔고 자던 시절을 잊는 날 이 상단은 망한다. 송만득은 그 말을 죽는 날까지 지켰다고 합니다. 등짝 하나로 시작한 인생이에요. 남의 짐을 져주는 것밖에 할 줄 몰랐던 사내가 떨어진 비단을 돌려주는 정직함으로 칼을 맞으며 장부를 지키는 신의로 밑바닥을 잊지 않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돈이 아니라 사람이 자산이었고 학벌이 아니라 됨됨이가 스펙이었고 혈통이 아니라 흉터가 훈장이었습니다. 남원 장터 헛간 처마 밑에서 별 보며 나는 언제까지 이러고 살까 중얼거렸던 그 사내한테 세상이 마침내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이 다 시원하셨습니까? 짐꾼 만드기가 상단 주인 송만득이 되기까지 비결은 단 3가지였어요. 정직, 신의, 겸손. 요즘 세상에도 통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 자리가 아무리 낮아도 됨됨이가 사람을 끌어올린다는 것 가슴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만복야담에서 또 통쾌한 역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